설 연휴 아침, 성북구 시어머니 아파트 거실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차례 음식 냄새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고 저는 그날도 새벽 5시부터 전을 부쳤죠. 시어머니의 형님 내외가 차례를 지내러 오신 그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유민이 데리고 순천에 좀 다녀올게요. 친정아버지 팔순이기도 하고 친정 안 찾아뵌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어서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죠. 그 눈빛, 저는 8년 동안 수백 번 봤습니다. 무언가에 불을 붙이기 직전의 눈빛이었죠. 시댁 두고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렇게 살 거면 이혼장 찍고 나가라고. 이혼 서류라도 준비해다 줘? 어머님, 팔순은 한 번뿐이에요. 뭐? 감히 말대꾸야? 8년을 거두어줬더니 이게 뭐야? 소파에 앉아있던 아주버님 내외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동진은 그 옆에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죠.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눈물이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는 걸. 저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죠. 서류는요, 3년 전부터 준비해뒀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지은이라고 합니다. 36살이고 결혼한 지 꼭 8년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는 건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버텨온 시간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해서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봄볕이 드는 작은 투룸 빌라,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딸 유민이가 옆에서 색연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고 창밖으로는 연두빛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어요. 1년 전에 저라면 이런 조용한 아침을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 1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결혼 전에 전남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지방공기업 세무과에서 팀장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좋았어요. 결산 보고서를 마감일 전날 밤 혼자 완성해도 달갑게 여길 만큼 일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었죠. 내 이름으로 번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뿌듯했고 야근 뒤 편의점에서 혼자 먹는 삼각김밥에도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보람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 서동진 씨를 처음 만난 건 30이 되던 해봄, 회사 거래처 모임에서였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해 보였어요. 크게 웃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달을 만나다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 집 어머니가 좀 강하다더라. 아들만 바라보며 산다더라. 저는 그때 그 말들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니겠냐고. 저도 성인이고 그이도 성인이니 우리가 잘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결혼 첫날부터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박금래 씨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으시는 분으로 동네에서 알려져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유독 저를 대할 때만 달랐습니다. 결혼 첫 주부터였어요. 명절에 버선을 신지 않았다는 이야기, 설거지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는 이야기.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냐고, 제가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 집 안을 못 챙긴다. 맞벌이 집 애들은 정서가 불안하다. 동진이 회사 사람들한테 아내가 직장 다닌다는 말하기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 말씀들이 밥상마다, 명절마다 아무 이유 없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매번 웃으면서 네, 어머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지키려 버텼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출근했고 입덧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도 책상을 지켰어요. 하지만 유민이가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던 사흘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아이 낳은 사람이 직장 다니는 게 좋아 보여. 그러다 애 잡아. 이참에 정리해. 동진이 혼자 벌어도 우리가 도와줄 거잖아.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동진 씨 쪽을 바라봤어요. 당신 생각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야 라고만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진 씨가 저를 혼자 두기로 결심한 첫 번째 순간. 퇴직원을 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사유였고 서류에도 그렇게 적혔어요. 부서장님은 정말 괜찮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웃으면서 그럼요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회사 건물을 나서던 날의 발걸음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무거움을 며칠 동안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진 씨는 그날 저녁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집은 성북구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한 집이었지만 저는 거기서 늘 손님 같았습니다. 아파트 비밀번호는 시어머니가 관리하셨고 생활비는 동진 씨 카드에서 시어머니가 정한 한도로 나왔어요. 제 명의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출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친구를 만나면 수다나 떨러 다닌다고 하셨죠. 문화센터 강좌를 등록하면 돈 낭비라고 헬스장을 알아보면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걱정하셨어요. 동진 씨는 그런 날마다 어머니 나름의 방식이야. 참아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작게 만드는지 그는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8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나중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먼저 눈치를 봤어요. 오늘 이걸 하면 뭐라 하시려나,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시려나. 그렇게 8년을 살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던가 싶었어요. 그리고 3년 전이었습니다. 유민이가 3살이 되던 가을,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욕실에서 혼자 울다가 작은 발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는데 유민이가 작은 두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기억하는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욕실 바닥에서 혼자 우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엄마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 생각이 그날 밤 이후로 저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폭언들을 날짜와 함께 메모했고 퇴직을 유도하던 통화 내용을 녹음으로 정리했으며 산후조리 기간 중 방의 사실과 생활비 흐름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자료들을 서초구 법률사무소 임지연 변호사님께 차례로 맡겼고 변호사님은 제 자료를 훑어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비가 끝나면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설 연휴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릇들을 다 치운 뒤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이번 설날에 유민이 데리고 순천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아버지 팔순이라서 겸사겸사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설날에 명절에 시댁을 두고 친정에 가. 당일로 다녀올게요. 기차로 가면 저녁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돼. 며느리가 설날 아침에 없으면 차례를 어떻게 지내. 안 된다고.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동진 씨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내일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각오는 서 있었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전을 부치고 산적을 꿰고 떡국 국물을 우리면서 저는 이 새벽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세어봤습니다. 8년이면 8번의 설 새벽이었어요. 8번의 혼자였던 부엌. 손에 기름이 배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는 아침들. 그 아침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례가 끝나자 친척분들이 거실 소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유민이는 안방에서 이제 막 잠을 깨 눈을 비비며 나오고 있었고
동진 씨는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어머님, 유민이 깼으니까 이제 출발할게요. 오늘 순천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 접시를 받아들다 멈추셨어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형님 내외의 눈이 동시에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어요. 오늘 간다고? 오늘이 설날인데? 네. 팔수는 한 번뿐이라서요. 시댁 두고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렇게 살 거면 이혼장 찍고 나가라고 8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뭐야, 뭐가. 형님 내외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동진 씨는 과일 칼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어떤 긴장이 마침내 풀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유민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은 곳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서초구 법률사무소 임지연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비가 내리던 날 우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 사무실 계단을 올라가던 날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준비가 끝나면 오세요라고 하셨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혼장이요?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 여기 있습니다. 서류는 3년 전부터 준비해뒀어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형님 내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동진 씨는 조리대 위에 과일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유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민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할아버지 생신이라 순천에 가는 거야. 기차 타러 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멎어 있었어요. 대신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현관을 나선 뒤 그 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나중에 동진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형님 내외는 어색하게 과일을 집었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봉투를 한동안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진 씨는 그 봉투를 집어들어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혼 청구 서류 초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날짜별로 정리한 녹취 목록과 통화기록 사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폭언들, 퇴직을 유도하던 통화, 산후조리 기간 중 방의 사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전가, 구조와 아파트 명의 관계를 정리한 재산 시뮬레이션 자료였어요. 임 변호사님이 처음 그 자료를 받아보셨을 때 이 정도면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날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유민이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선택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핸드폰 진동음이 울리면서 잠시 끊겼습니다. 동진 씨였어요. 지은아, 잠깐 통화돼? 기차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했어. 그 봉투 너무하지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논밭이 달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너무하다랑 내가 생각하는 너무하다랑 다른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유민이가 엄마, 저기 강이다 하고 소리쳤고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통화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저는 흔들렸습니다. 8년을 버텨온 자리를 떠나는 것의 실감이 기차가 달릴수록 조금씩 밀려왔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너무 갑작스럽게 한 건 아닐까? 유민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3년 동안 날짜별로 쌓아온 자료들의 무게가 제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순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새벽 임지연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실 수 있으면 오늘 오시라고. 저는 유민이를 친정에 두고 혼자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님은 제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서초구 이른 아침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류지은 씨, 이 녹취 파일들 모두 날짜 기록이 살아있죠? 네. 스마트폰 원본의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 있고 제가 별도 파일명에도 표기해뒀어요. 생활비 전가 내역은요? 카드 명세서 사본이에요. 시어머니 명의 카드로 생활비 전체가 나가고 남편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구조예요. 제 통장엔 생활비가 입금된 기록 자체가 없고요. 퇴직 강요 관련 통화는 산후조리원 입원 사흘째 날 녹음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로부터 정확히 28일 뒤가 퇴직원 제출 날짜입니다. 임 변호사님은 한동안 자료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류지은 씨, 이 자료는 심호 접근 금지 신청과 양육비 공증, 별거 조정 요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분야 7년을 했는데 이 정도 자료를 갖고 오신 분은 드물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것들의 무게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깊은 안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뒤 동진 씨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서초 근처에 있다며 잠깐 만날 수 있겠냐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법무소 앞 카페에서 봐요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둡다기보다는 지쳐 있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뭔가를 밤새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퇴직할 때 통화에서 뭐라 하셨는지.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했다고 했어. 네가 적은 그대로. 그래서요? 미안해. 나는 그때 몰랐던 게 아니야. 외면했던 거야. 그게 더 나쁜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과를 받아야 할지 그냥 들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8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자기 잘못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알았어요. 너무 늦게 열린 입이었지만 그래도 열렸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챙기러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유민이를 데리고 나온 뒤 하룻밤이 지난 뒤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어두웠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제가 두고 나온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 앞에 섰어요. 어머님, 짐 좀 챙길게요. 문 너머에서 기척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작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짐은 왜 챙겨? 여기가 내 집이잖아. 아직 이 집이 제 집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유민이 옷가지와 제 필수품을 챙겼어요. 동진 씨는 그 옆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굳이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시선이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아파트 밖에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갈 곳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가방 하나에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그 집 욕실에서 혼자 울었던 것과는 달리 그날 밤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이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민이 내복을 개고 제 칫솔을 담고 변호사님이 돌려주신 자료 복사본을 가방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설날 당일 오전 저는 유민이와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례가 끝난 직후 아파트를 나선 거라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오전이었어요. 명절이라 기차 안은 사람이 많았고 저는 유민이와 나란히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유민이는 기차를 여러 번 타봤는데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저기 산이다. 엄마, 저기 강이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가 지금 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상하게도 감사했습니다. 전남 순천까지는 2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식탁 위에 내려놓은 봉투,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 동진 씨의 흔들리는 눈빛. 그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물었어요. 오늘이 설날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 아버지 팔순을 빠지지 않은 게 옳은 건지. 하지만 그 물음들 너머에는 이상하게도 고요한 어떤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순천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79세의 연세에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지팡이를 짚으시는데 그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역 출구 앞에 일찌감치 나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유민이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자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아이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가가 먼저 뜨거워졌어요. 지은아, 왔니? 응,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이제 막 나왔어. 천천히 와. 농담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눈은 제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오래 하신 분이었거든요. 딸이 어떤 눈으로 웃는지 그 웃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차리는 분이셨어요. 저는 웃으며 배고프지 빨리 가자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친정집은 순천 시내에서 조금 들어간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마당 있는 낡은 단층집인데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도 마당 화분만큼은 꼬박꼬박 돌보시는 집이었어요. 설을 맞아 이웃 어르신이 도와주셨는지 소박하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이웃분들이 가져다 주신 과일과 한과가 조촐하게 놓여 있었어요. 팔순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상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 팔순인데 이게 뭐야? 더 크게 했어야지. 뭘, 유민이랑 네가 왔으면 됐지. 마누는 뭐해? 아버지는 그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 팔순을 진작에 제대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8년 동안 저는 시댁 명절에만 새벽부터 섰고 친정아버지 생신에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8년치 미안함이 그 조촐한 상 앞에서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시고 유민이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국자로 떡국을 떠 아버지 그릇에 담으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눈물이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아빠 생신날 이런 꼴로 와서 미안해요. 아버지는 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려 등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손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나이와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그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마음 다친 채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알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미안해. 네가 힘든 걸 눈치채면서도 두었더니 아빠가 뭘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 참는 게 미덕인 줄만 알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더라. 아버지는 유민이를 한번 보시고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 참아. 내 인생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켜왔는지가 비로소 실감됐어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제게 이 싸움의 허락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허락이요. 자신을 지키는 일이 죄가 아니라는 허락이요. 유민이가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채로 그냥 엄마 손을 잡은 것이었지만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붙들어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유민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팔순상 앞에서 우리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더 이상 제게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유민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이가 까르르 웃게 하셨고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순천의 친정집 공기가 성북구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분에 물을 주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팔순의 뭔 말씀을. 아니, 올해는 못 살아도 네가 다시 자리 잡는 건 보고 가겠어. 그건 기다릴 수 있어. 말씀은 짧으셨지만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짐이 될까 봐 아픈 몸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딸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기 위해 팔순을 맞은 날에도 지팡이를 짚고 역 앞에 나오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안았어요. 아버지의 등이 생각보다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오래 아프셨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저도 딸로서 그걸 몰랐다는 게 또 다른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유민이는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금세 잠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주무신 뒤에도 한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천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별이 보였어요. 차갑고 맑은 공기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다친 채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결심을 마지막으로 굳혔어요.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내 삶을 다시 내 것으로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 별빛 아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날 저는 순천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왔습니다. 유민이는 아버지 댁에서 며칠 더 있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유민이라도 더 있다 가라고 하셨고 유민이도 할아버지 옆을 떠나기 싫어했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저는 강다의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다의 선배는 전 직장에서 저보다 먼저 세무실무를 배웠던 분이었어요. 제가 퇴직한 뒤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꾸준히 이어온 사람이었죠. 가끔 커피를 마시면서 지은아, 너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해줬던 선배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했는데 선배는 그 웃음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배, 나 나왔어요. 라고만 적었더니 답장이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잘했어. 어디야? 지금 기차. 마포 오피스텔 비어 있어. 올라오면 열쇠 줄게. 그뿐이었습니다. 긴 위로도 없고 사연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쇠 줄게.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저한테 조건 없이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 문장 하나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서울역에서 내려 바로 마포로 향했습니다. 선배는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청바지에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네가 너를 살려. 알지. 저는 열쇠를 받으면서 뭔가 말을 하려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선배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더니 나 바빠서 먼저 가 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마포구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한 뼘쯤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하늘 한 뼘을 한참 바라봤어요. 8년 동안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넓은 창문으로 보이던 하늘보다 이 좁은 한 뼘의 하늘이 이상하게도 더 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임지연 변호사님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3년치 자료를 제대로 넘겨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법률사무소는 서초구 조용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40대 초반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지역에서 알려진 분이었어요. 처음 제가 사무소 문을 두드렸을 때 자료를 가져오세요. 감정은 나중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싸움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파일 세 묶음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파일을 펼쳐들고 천천히 검토하셨어요. 이 녹취 파일들, 날짜 기록이 모두 살아있죠? 네. 스마트폰 녹음 원본의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 있고 파일명에도 제가 따로 표기해뒀어요. 생활비 전가 내역은요? 카드 명세서 사본이에요. 시어머니 명의 카드에서 생활비 전체가 나가고
남편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내역이에요. 제 통장엔 생활비가 입금된 기록 자체가 없고요. 퇴직 강요 관련 통화는 산후조리원 입원 사흘째 날 날짜 녹음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로부터 정확히 28일 뒤가 퇴직원 제출 날짜입니다. 임 변호사님은 한동안 자료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류지은 씨, 이 자료는 단순 이혼 청구가 아니라 심호 접근 금지 신청과 양육비 공증, 별거 조정 요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이 분야 7년을 했는데 이 정도 자료를 갖고 오신 분은 손에 꼽아요. 저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3년 동안 조용히 기록해온 것들의 무게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깊은 안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혼 청구를 넣는 게 맞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권하는 건 1년 별거 신청과 동시에 양육비 지급과 심호 접근 금지 조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혼 여부는 그 이후에 류지은 씨가 결정하면 돼요. 지금 당장 결론 낼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삶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질서 바깥에서 내 이름으로 숨쉬는 삶. 그게 이혼이 전제여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민이를 데리러 순천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유민이는 기차 안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오피스텔 좁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유민이를 눕히고 나서 저는 한참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면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는 아이였어요. 이 공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다시 이상하게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8년 동안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지냈지만 그 집에서 한 번도 깊이 잠든 기억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시어머니 발소리에 귀를 세우고 동진 씨 알람 소리에 먼저 눈을 떠야 했으니까요. 그 집에서 저는 늘 반쯤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포 오피스텔의 좁은 바닥에서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숨이 가득 차 있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내 숨이 내 것인 밤. 그게 그 오피스텔 첫 밤이었어요.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서동진 씨에게서 문자가 온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뇌졸 중이라고.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감정을 불러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된다고 하기에도 무언가가 가로막혔어요. 8년을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았지만 그 지붕 안에서 저는 늘 외부인이었으니까요. 그 감정에 낯선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님 친형님 댁에서였어요. 시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은 씨, 그래도 며느리잖소. 병원에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금주의 일 마무리되는 게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는 꼭 가뵐게요. 이번 주말? 사람이 쓰러졌는데 주말을 기다려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지금 별거 중이에요. 법원 조정 신청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도 주말엔 빠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가 잠시 막혔다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손가락 끝에 서늘함을 느꼈어요. 그 전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어요. 다음 날은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뭐가 있어도 가족인데. 아이도 있는데 이혼이 말이 되냐. 저는 그 전화들을 하나씩 받으면서 각각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말에 면회는 하겠습니다. 간병은 법원 조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들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나는 8년 동안 이미 너무 많은 걸 빼앗겼는데 이번에도 죄책감 때문에 다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밤마다 잠을 빼앗았어요. 강다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 창문에 기대어 선 채로요. 선배, 나 지금 흔들려요.
뭐가 흔들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다 며느리 아니냐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선배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지은아, 질문 하나 할게. 시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그분이 너한테 잘해줬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거야. 건강했을 때 못했던 거 아픈 다음이라고 네가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선 긋고 지켜. 주말 면회 그거 이미 충분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흔들린 건 죄책감이 아니라 8년 동안 익숙해진 패턴 때문이었다는 걸 선배의 말이 짚어줬어요. 참으면 된다.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 패턴이 몸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피스텔 골목 위로 하늘이 한 뼘 보였어요. 흔들리더라도 나는 저 하늘 한 뼘짜리 공간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됐을 때 저는 약속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유민이는 선배에게 잠깐 부탁하고 혼자 갔어요. 병실에는 시아주버님 내외가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링거를 꽂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올리려 하셨습니다. 지은아, 왔어? 네, 어머님. 많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지. 다리가 잘 안 움직여. 근데 너는 왜 매일 안 와? 며느리면 와야지.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별거 중인 거 아시잖아요. 조정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주말엔 오겠다고 드린 거예요. 그래도 네가 와야 동진이가 편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일한 언어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동진이를 위해, 시댁을 위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언어. 저는 그 언어를 이제 알아듣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그 병실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깎아 드리거나 링거가 다 됐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어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매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세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다의 선배가 세무사 지인과 연결해줬어요. 오전 3시간 주 4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기다려졌어요. 숫자를 다시 손으로 만지는 감각, 결산 서류를 펼치고 오류를 찾아내는 집중력, 8년 동안 묵혀두었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출발 전에 유민이 학교 가방을 챙겨주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유민아, 오늘부터 엄마 일하는 날이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일하러 가. 어떤 일? 숫자 세는 일이야. 숫자 세는 거 재밌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는 재밌어. 유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고개를 보면서 이 대답이 오래간만에 진심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숫자 세는 게 재밌다. 그 말이 8년 전에도 사실이었고 지금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8년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세무보조직 첫날, 저는 전 직장보다 훨씬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아니라 보조로, 과장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지만 그 작은 책상이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그 어떤 자리보다 제 것이었어요. 이 자리는 누가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걸어 들어온 자리였으니까요. 점심시간,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오래전 그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번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성취감. 아직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 느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은 강다의 선배의 세이프하우스였습니다. 선배는 단 한 번도 그 공간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거기서 벌어들이는 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간이 제 사정 때문에 비어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서는 날까지만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별거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선배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선배, 나 다음 달부터 나갈게요. 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딜 가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유민이랑 둘이 들어갈 수 있는 월세 자리. 돈은 세무보조직 받는 거랑 통장에 남은 거 합쳐서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선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지은아, 무리하지 마. 조금 더 있어도 돼. 아니, 저 이제 제 발로 서야 해요. 계속 신세 지면 내가 약해지거든요.
선배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배의 방식이었어요. 당기지 않고 밀지도 않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그 오피스텔에서 배웠습니다. 2달 동안의 세무보조직으로 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낮게 잡고 월세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았어요.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았을 때 나온 게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조금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행인들의 발만이었어요. 유민이가 그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왜 여기는 땅속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땅속이 아니고 아늑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한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더니 발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혼자 웃었어요. 그래, 발이 많은 곳. 그래도 이 방은 내가 낸 돈으로 들어온 방이었습니다. 박금래 씨 쪽에서는 곧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은이가 반지하에 들어갔다더라. 그렇게 버티다 결국 돌아오겠지. 제가 어디서 그 말을 들었냐면 서동진 씨에게서였어요. 그가 어느 저녁 문자로 전달했는데 아마 경고인지 위로인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에는 작은 접이식 책상이 있었어요. 유민이를 재운 뒤 저는 이력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기업 퇴직 이후 8년간 공백. 그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저는 새벽 2시까지 이력서를 고쳤어요. 처음에는 공백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 싸움이어야 한다고. 이력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거였어요. 결혼 이후 육아 전념, 세무보조직 재취업 중, 전 직장 세무가 팀장 경력. 그것들을 사실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다시 숫자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력서를 저장해놓고 나서 저는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행인들의 발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발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혼자서 새벽을 걷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걷지 않고 앉아서 이력서를 고치고 있었지만요. 세무보조직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일하던 세무사 사무소와 연결된 회계법인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다의 선배가 연결해준 인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계법인 실장인 한미숙 씨는 50대 후반으로 차분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처음 만난 게 세무보조 업무의 인수인계 자리였는데 그날 제가 정리해온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분류 기준이 다른 데랑 달라요. 직전 직장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검토 동선을 먼저 그리고 분류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검토 동선을 먼저 그린다고요? 네. 어떤 순서로 검토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순서대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을 때 덜 헤매서요. 한 실장님은 제 설명을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정규직 면접을 보겠냐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잠시 창문을 바라봤어요. 행인들의 발들 사이로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네, 보겠습니다. 면접은 그 다음 주에 잡혔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정장을 꺼내 다렸어요. 정장은 공기업 퇴직 이후 처음 꺼내는 거였습니다. 주름이 많았고 어깨가 약간 잘못 걸려 있었어요. 다리미를 대며 주름을 하나씩 펴는 동안 저는 8년 전의 아침들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저, 정장을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실감됐어요. 면접 전날 밤, 유민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시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고칠 게 더 있었습니다. 경력 기술서에서 팀장 시절 맡았던 프로젝트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 한 줄을 쓰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한 줄을 쓸 자격이 내게 아직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으니까요. 결론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경력은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뺏은 것도 아니고 퇴직원 한 장이 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력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어요. 다만 8년 동안 쓰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력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 새벽 골목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언젠가 저도 저 위를 걸어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올려다보는 세상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다니는 하루로.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낡은 책상 위 새 이력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지 6달이 됐을 때 가정법원 조정이 잡혔습니다. 임지연 변호사님이 별거 조정 신청을 낸 뒤 몇 차례 서류 보완과 기일 조정이 있었고 마침내 날짜가 정해졌어요. 저는 그날 아침 유민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가운데 앉으시고 한쪽에 저와 임 변호사님이, 다른 쪽에 서동진 씨와 그 측 변호사가 앉았어요. 서동진 씨는 저를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탁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박금래 씨는 직접出석하지 않으셨지만 측 변호사가 대리 출석했어요. 임 변호사님은 제출 서류를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먼저 퇴직 강요, 녹취 파일부터 제출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원 사흘째 날 날짜로 통화 당사자는 박금래 씨와 류지은 씨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일로부터 정확히 28일 뒤 퇴직원이 제출됩니다. 타임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조정위원들은 서류를 훑으셨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은 생활비 전가 내역입니다. 결혼 이후 8년간 생활비가 박금래 씨 명의 카드에서 집행됐고 류지은 씨 명의 통장에는 생활비 입금 이력이 없습니다. 남편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박금래 씨 계좌로 들어간 금액도 있어요. 서동진 씨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건 가족 내 자산 관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불법이 아니잖습니까? 네,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8년간 배우자의 생활비 주도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경제적 통제의 증거로 조정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자료가 나왔을 때 조정실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산후조리 방의 기록이었어요. 조리원 입원 기간 중 시어머니의 방문 기록과 그 방문 이후 조리원 측에 조기 퇴원 요청이 들어갔다는 내용, 그리고 그 요청이 거부됐을 때 조리원 원장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오고 간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서동진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 자료는 그 측에서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로서의 관심이 과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조정위원 한 분이 잠시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사자 양측에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의 여부보다 이 자료들이 말해주는 관계의 패턴이 오늘 조정의 핵심입니다. 류지은 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서동진 씨가 이 자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서동진 씨 쪽을 바라봤습니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른 척했다고 생각해요. 조정위원들이 서동진 씨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측 변호사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서동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외면했어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방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나쁜 방관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방치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8년 동안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그 말이 드디어 나왔는데 저는 눈물 대신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각성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인 각성이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년은 8년이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그 이후 논리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인정한 이상 방관 사실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근거가 줄었어요. 조정위원들은 잠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신 뒤 돌아오셨습니다. 류지은 씨와 서동진 씨, 그리고 대리 출석인에게 조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오늘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박금래 씨의 무단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도 협의해야 하고요. 이혼 여부는 오늘 결정사항이 아니며 1년 될 거 유지 후 재조정을 권고드립니다. 박금래 씨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옆에서 임 변호사님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저는 탁자 위에 손을 보면서 이 손이 3년 동안 날짜 하나하나를 기록해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록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 대신 차갑게, 정확하게. 조정실을 나서면서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류지은 씨,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흔들렸어요. 안쪽으로. 그래도 밖으론 안 보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원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흐린 날이었는데 구름 틈 사이로 빛이 한 줄기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유민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야 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봄볕이 드는 투룸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투룸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회계법인 면접은 붙었습니다. 정규직 발령은 법원 조정 결과가 나오고 2달 뒤였어요. 한미숙 실장님은 채용 확정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류지은 씨, 공백이 있는 이력서를 가져온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온 분은 처음이에요. 공백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쓰셨더라고요. 공백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냥 사실대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통했어요. 합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꽉 쥐고 있던 뭔가를 비로소 놓는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일한다. 내 이름으로 번다. 그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확정된 뒤 저는 투룸을 알아봤습니다. 유민이 방과 제 방이 따로 있는 작은 빌라. 반지하가 아닌 햇살이 들어오는 곳.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았고 마지막으로 들른 빌라 2층 방을 봤을 때 알았어요. 이 방이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작은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치르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을 때 처음으로 펜 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유민이는 자기 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작은 창문 앞에 서서 엄마 여기 꽃 심어도 돼? 하고 물었어요. 저는 응, 네가 심고 싶은 거 심어라고 했습니다. 유민이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그 무렵 법원 조정 결과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1년 별거 유지 후 재조정. 그 기간 동안 서동진의 양육비 정기 지급, 박금 내의 류지은과 서유민에 대한 무단 접촉 금지. 새 항목이 공증 처리로 확정됐어요.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파일 폴더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기뻐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한 달 뒤 시어머니의 병원 면회일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재활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다리가 많이 돌아오셨지만 손이 아직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뭔가를 말씀하려 하시더니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너무 함부로 봤어. 저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경계를 허무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천천히 가는 것이고 경계는 그것과 별개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나아지시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그게 다야. 지금은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개에 체념이 있었고 그 체념 안에 조금의 인정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동진 씨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부 상담 다음 주에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혼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상담 날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만 써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문자를 읽다가 알겠다 고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를 어디로 이끌지는 지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알 필요도 없었어요.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내가 내 자리에 완전히 서고 난 뒤에 차분하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투룸 빌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졌어요. 겨울 햇살과는 다른 따뜻하고 연한 봄빛이었습니다. 유민이는 창가 화분에 봄 씨앗을 심었어요. 펜지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씨앗들이 흙 속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자라는 속도를 느꼈어요. 그 자람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어느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유민이를 불렀습니다. 유민아, 엄마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응원해 줄 수 있어? 응원은 어떻게 해? 그냥 잘 다녀오라고 해줘. 엄마 잘 다녀와.
발표 잘해.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빌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유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유민아, 엄마는 이제 안 참고 지키면서 살 거야. 알지. 유민이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응 하고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6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봄 햇살이 푸른 빌라 계단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8년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8년이 지나서야 시작된 것이었어요. 류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내 발걸음으로 다시 걷는 첫걸음이었습니다.